보의 가늠자가 된 시절입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가기 위해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담대한 길로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삶이 불안한 국민들께 희망의 미래 비전을 드려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킨 내용들로 차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우선 한두 가지만 팩트체크를 하고 제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채무 1,000조 넘었다면서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살 되면 1인당 1억 빚을 따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나라 빚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고 또 국민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38년에 1인당 빚이 1억이다. 또 다른 야당 의원님들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까지 합해서 현재 국민 1인당 나라 빚이 1억 2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국민 1인당 채무 현재의 시점으로 받아보니까 1,800만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의 기본은 부채와 자산을 같이 비교하는 겁니다. 부모가 가령 빚이 3천만 원이고 자산이 1억이면 당연히 그거 물려줄 것까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나라 빚과 자산, 국민 1인당 채무와 자산을 가지고 함께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민 1인당 빚은 990만 원, 자산은 4,805만 원을 계산하는 게 맞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물론 우리 정부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심려를 끼쳤습니다. 그런 한계도 있었고 그래서 특히 공급과 수요의 어떤 정확한 예측이 부족했던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17%나 뛰었던 집값을 이명박 정부 때 잡았고 박근혜 정부 때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기관별로 주요국의 주택가격 상승률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14.8%, 박근혜 정부 때 6.2%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선진국가들의 이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전체적인 국제적 유동성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내용들 아닙니까? 우선 이 두 가지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도 저는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알릴 책무가 정치인으로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상황 짚어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성과 냈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있는 그대로는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림 나오는 것처럼 유니콘 기업 6배 이상 증가해서 제2의 벤처붐 끌고 있습니다. 펀드, 창업 법인수, 코스닥 지수 등등 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미래산업 선도할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 괄목한 성장을 해마다 이루고 있습니다. K 콘텐츠 말할 것도 없습니다. 팝, 무비, 웹툰, 게임 이런 부분도 지금 성장 계속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최고 수출 실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기준으로는 역사상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눈여겨볼 게 전통적인 주력 산업들뿐만 아니라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에서도 이런 신산업에서도 역대 최고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 우리가 눈여겨봤던 것은 대한민국이 웅크타드에서 57년 역사상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이것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훨씬 앞서가고 점차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야당도 있는 그대로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취지로 우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되게 어려운 그 대내의 환경에서 그래도 지난 4, 5년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객관적 지표로 확인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힘이고 위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 국민들께도 정부가 제대로 알려서 국민적 자부심을 갖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전후 사정을 혹시 제대로 못 알려드렸다면 정부가 조금 더 분발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제 성과뿐만 아니라 풀어야 될 숙제 과제도 많습니다. 그 한계 그런 그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입니다. IT 산업이 성장하면서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그리고 고용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 자료 좀 보시면요. 2029년에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고용이 줄고 IT 기술이나 전문 과학 분야나 서비스 분야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채용 형태도 크게 바뀝니다. 요즘 과거와 같은 그런 신규 채용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시 채용, 경력자 채용 이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겠다는 게 또 기업들의 추세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고용의 질이 대거 악화되고 있습니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 3분의 2는 첫 일자리가 계약직입니다. 또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취업도 11%나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국민들께 이런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 환경은 저는 코로나 극복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국민들 73%가 찬성하고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간절히 하는데 언제 전환 가능할까요? 예, 의원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드 코로나라는 게 코로나하고 일상적으로 같이 산다는 취지로 들리면 곤란하고요. 일상의 회복이다. 좀 더 일상의 회복인데 코로나라는 것을 지금처럼 치명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낮은 이런 감기나 독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 또 모든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 이런 것들이 같이 간다면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하지 않겠냐. 또 그랬을 때 지금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조도 곁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위드 코로나를 말씀하신 거라면 저희들로서는 10월 말까지 2차 접종률 70%를 목표로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연일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죽어가는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시점과 방식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는 이제 델타 변이가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는 기존의 1차 접종만 받더라도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말하자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델타 변이는 1차 접종만 가지고는 그 건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긍정적 신호가 약 한 30%에서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차 접종 완료를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은 내일 모레 정도 17일 정도에는 저희들이 전 국민 70%가 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저희들이 예상되는 걸로는 10월 말 정도에는 2차 접종까지 전 국민의 한 7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거기에 맞춰서 그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피해가 집중된 이분들에 대한 손실 보상이라든가 등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하고 또 그러면서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원님 지적 옳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대폭적인 또 신속한 지원뿐만 아니라 사실 필요한 게 결국은 한계 상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자리 전환에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일자리 전환 기금 조성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10월에 지금 G20를 포함해서 디지털세 도입 논의되고 있는 거 아시죠? 지난번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런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이제 그림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2025년까지 경제활동 인구 75%까지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전히 앞으로 4, 5년 동안은 25% 그리고 그 이후에도 25%의 이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이 재편되는 속도를 감안해서 보다 적극적인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용보험 기금 가지고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뭐 보험료율을 올린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보험을 좀 튼튼하게 준비를 이분들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납입 대상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학기금 25%에 들어가는 분들 말이죠. 25%또 당장은 50%인 거죠. 그 부분은 역시 이제 우리 복지 체계에서 그분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그런 일자리 전환, 4차 산업 과정에서 이제는 그분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나 이 훈련을 통해서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직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해 주지 않으면 국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죠. 새로운 직업을 갖게 다양한 형태의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분을 지원해야 되는 건 뭐 정부의 주요 일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저는 두 번째 교육 혁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4년제 대학과 전문 대학들이 연구 중심 집단 대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저는 이것을 연구 중심 대학 집단하고 교육 중심 대학 집단으로 나눠야 된다. 이건 우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중심 대학 집단은 입학 전형이라든가 학사 관리라든가 교육 과정 이런 것을 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게 이 고등교육법에 손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우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부 획일적으로 지금 모두 연구 중심으로 가라 한다든가 또 그렇게 해서 대학을 평가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 성인들 직업훈련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다양성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구 중심 지향이다 보니까요, 한 교수가 여러 개 과목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전문성들이 배양되겠습니까?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또는 사물 인터넷, 바이오 이런 분야 인재 양성을 하려면은 저는 그런 기존 교육의 틀을 전면적으로 이제는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직업훈련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원 이런 것들도 수준이 훨씬 더 좀 높아져야 됩니다. 대부분 민간 직업훈련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걸 나설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시대의 추세 요구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대학이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자기 역할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을 전 동의합니다. 예. 요 문제는 내일 교육부 총리께서도 아마 출석을 할 텐데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속 가능한 성장의 조건은 저는 재정 개혁이 되게 중요하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지출 혁신을 제가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대전환 시기에 또 저출산 고령화 시기에 결국은 이제 재정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재정이 더 그런 걸 뒷받침해 줘야 되겠죠. 예. 이거 좀 더 우리 부총님하고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네, 나누겠습니다. 토론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우선 재정 혁신 이야기 하기에 앞서 코로나 상생 지원금 지금 이 얼마나 신청 들어왔습니까? 지금 한 5만 건 정도 들어왔고요. 지금 되게 답변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의원님 작년도에 전국민 재난금 지급할 때도요 40만 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78% 정도 지급을 했는데요. 제가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한 25만 건 정도 지급이 민원이 있고요. 대부분 아마 가구 분할 문제하고 또 건물에 대한 소득 기준 문제 두 가지가 대부분 한 70~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이 추경 처리할 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전 국민 88%가 지급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게 맞습니까? 전 가구 기준으로 8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대상으로 지금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기준으로 아니요. 지금도 역시 지급 기준은 가구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제 3, 4인 가구가 해당 요건이 안 될 때는 3, 4명의 가구원이 다 이제 지급을 못 받으니까 아마 사람 기준으로 본다면 88%좀 적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제가 행정안전부까지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과연 우리 전체 국민 중에서 몇 퍼센트가 받는지, 저만 해도 예결위원장이 저만 해도 88%가 받는 거, 그것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보니까 83.7%입니다. 저 자료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지금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국회에서 의결해진 거는 가구 기준이었습니다. 지급 기준이 한 가구당 소득이 얼마인지 이 판단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3인 가구인데 그 가구가 해당이 안 되면 그러면 기재부는 모든 언론들이 다 88%다, 88%에게 지급된다고 했을 때 거기다 희명자료 냈습니까? 저희는 명백하게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보도 자료도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가구 기준 88%였고요. 그거를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이제 1인당 25만 원, 작년도에는 1인당 25만 원은 아니었습니다. 올해는 1인당 25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4인 가구면은 4분 100만 원, 3인 가구면 75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기준으로 뽑아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84%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러면은 국회에 사람 기준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잘못 전해드린 국회 또는 또는 당의 문제인가요? 잘못 전해드리라고는 저는 생각한 바가 없고요. 논의 설명도 그렇게 드렸고 제출도 그렇게 했고 심의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기재에서도 이 문제에 좀 목청을 높였었는데요. 이게 지금 복지적 차원에서의 국민지원금입니까? 뭐 다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꼭 복지 차원도 아니고요. 코로나 위기 때 워낙 많은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좀 지원해드린다는 측면도 있었고요. 일각에서는 또 이게 뭐 복지적인 측면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다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 하위 20% 10만 원씩 더 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 업체들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주시잖아요. 예. 이미 그렇게 피해자 또는 저소득층에는 지원책이 지금 담겨져 있고, 이것 말 그대로 전 국민이 재난을 받은 것에 대한 유로의 성격, 방역협조에 대한 감사의 성격으로 주자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이 회의 예산 심의할 때처럼 저희는 뭐 최상위 계층, 예를 들어 코로나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월급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고소득자라든가 또는 매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크게 소득이 늘어난 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급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밑에 계층에 더 두텁게 주면 좋겠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국민의 불만들, 또 현장에서 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들, 정말 저는 우리 부총리님의 좋게 말씀드리면 소신 때문에 이 상황까지 왔다고 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 주는 게 낫다. 지금 10.8조의 초과 세수가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표 하나 좀 보시죠. 제가 이 자료를 IMF에서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수준입니까? GTD 국가 중에서 우리는 한 중간 정도 됩니다. 10입니다. 20개국 중에. G20 10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낮게 지출했어요. 그건 10개 국가만 비교하니까 그렇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요 국가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의원님. 그리고 지금 비교할 때도 저는 꼭 선진국하고만 그렇게 비교해서 낮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선진국 간의 피해의 규모가 틀리고 지원하는 양상이 틀린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코로나 환자의 치명률이라든가 확진자 수라든가 경제 피해 정도, 성장률의 어떤 차이 정도가 각 국가가 당연히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인색이 있다는 거고, 더구나 그 내용을 보십시오. 재정 지원인지 대출과 같은 유동성 지원제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소극적이에요. 재정 지원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아니, 지표로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의원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10개 국가하고만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저희는 G20 국가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에이스로 평가를 받잖아요. 당연히 여기랑 비교를 하지 그럼 누구랑 비교를 합니까? 예, 비교하면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가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의 피해 상황과 지원 양상이 다 다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유동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요. 가계부채는 늘어나서 국민들이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코로나 피해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고 한 것은 저도 충분히 같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정부가 그래도 재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2년간의 추경을 6번 했는데 저는 6번 한 것도 이제까지 거의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나머지 제가 지금 뭐 승인을 하겠습니다만은 하고 지출 혁신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40조 내년 예산안 규모라고 하는데 그래서 초슈퍼 예산이다, 역대급 예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OECD 대비 재정 지출이 경제 규모 대비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경제 규모 대비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 재정 지출 규모가요. 예, 뭐 GDP가 1,800조, 1,900조로 한다면 약 한 35%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예산 규모는 좀 최하 수준이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신 저희는 아직까지 복지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이 거의 성숙 단계에 있다면 저희는 성숙 단계로 향해서 가는, 앞으로 복지 지출은 저절로 소요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미 복지의 성숙 단계에 가 있는 선진국하고 재정 규모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저는 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고령화 관련해서도 이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저희는 재정 규모라든가 복지 지출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규모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도 같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매년 30-40조 불용액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산 결산 편성 전면적으로 저는 고쳐야 한다 보고요. 두 번째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위해서 지금 재정 사업뿐만 아니라 정책 사업도 이제는 성과 평가와 관리 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세 번째는 재정 사업 중에서 자율평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입으로 나오고 있는 사업들이 매년 13조에서 20조 가까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개편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뭐 지금 말씀하신 지출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은 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다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병행해서 의원님 지금 지적한 대로 하던 재정 구조를 확 생산성 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도 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 네.